예, 8월 27일 금요일 시사공감을 진행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주말이니만큼 약간 여론조사 쪽에 초점을 좀 맞춰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개략적인 주요 뉴스들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예, 아프간 테러, 카불 공항 테러 관련이 가장 큰 뉴스로 지금 헤드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미 예견됐던 사태입니다. 바이든의 어떤 의미에서 대국민 쇼에 가까운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미군 13명을 포함한 72명이 사망했다는 거죠. 근데 다른 외신을 보면 90여 명이 사망했다라는 외신도 있습니다. 이게 자폭 테러라서 정확한 사망자 숫자가 지금 현재 확인이 안 되나 봅니다. 예, 지금 미국 내에 들끓는 여론들, 참 미국으로서는 치욕스러운 거죠. 베트남전보다도 더 치욕스러운 지금 패퇴나 다름없습니다. 그죠? 여러 고려가 있었겠지만 네, 여기에 대한 소위 여론전에 가까운 바이든의 처신을 보고 있습니다. 네, IS 이야기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고 네, 여러 복잡한 사정이 지금 이야기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 2단계로 되어 있을 때 이게 갑자기 4단계로 되어버렸습니다만 그때 나훈아 쇼가 있었죠. 부산 쪽에. 그게 지금 전국 4단계로 묶으면서 어쨌든 지금 다 취소 연기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죠? 그 당시에 신대철이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있었죠. 탐욕 이야기를 하면서까지 좀 험하게 했었습니다. 그죠? 근데 이 7월 달에 있었던 소위 나훈아 쇼, 한 4천석 정도 되는 규모, 대규모였죠. 그 쇼는 워낙 지금 코로나 방역 뭐 이러면서 자영업자, 그 다음에 특히 뮤지션들, 이런 쪽이 거의 생계형이잖아요. 이런 쪽이 너무 위축되고 있어서, 그걸 좀 이렇게 돌파하기 위한 어떤, 좀 뭐라 그래야 되나요? 선도적인 그런 액션 차원이기도 있었는데 그거를 탐욕으로 몰아버린 그런 어떤 안타까운 사태가 있었죠. 이제 그 이야기도 다른 쪽에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무엇보다도 지금 최근 들어서 뉴스가 조금 정돈이 되고 있는 쪽이 동아 쪽 같아요. 동아 쪽을 보게 되면 자, 지금 가계 이자 부담, 지금 금리 인상이 나오죠. 아마 금리 인상이 계속해서 좀 더 있을 거라는 이야기인데 0.25% 지금 올렸습니다. 그죠? 이게 내년도까지 더 올릴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집값 문제 있고 물가 또 술렁되고 있죠. 물가 지금 많이 술렁되고 있습니다. 심상치 않습니다. 일명 코로나 물가인데 심상치 않습니다. 자, 가계빚 이야기가 갑자기 또 수면 위로 올라왔어요. 이제 뭐 부동산 규제 하다 안 되니까 이제 또 금리를 건드리기 위한 소위 바람잡기라고 볼 수도 있는데 가계빚 문제는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국가부채도 지금 엄청나게 큰 문제로 지금 대두되어 있는데 이 가계빚 문제를 가지고 국가부채를 오히려 덮어버리는 가계부채로 예, 지금 금리 인상 내년도까지 1.25%까지 올릴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기준금리가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시중은행의 일반 대출이자 이런 쪽에는 그 효과가 상당히 크죠. 그죠? 자, 지금 이게 1.25%까지 올라버리면 가계빚 이자 부담, 이자요. 가계부채에 거기에 붙는 이자 부담만 하더라도 이게 간단치가 않죠.
지금 가계부채가 어느 정도로 지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나를 보게 되면 이 문제도 심각해요. 근데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버리면 대출이자 부담이 또 있기 때문에 이미 기왕에 받은 대출이자 부담이 있어서 이 저소득층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뭐 자영업자들 장사가 되나요? 뭐가 되나요? 네,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취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으로 분류하기는 어렵거든요. 지금 임금 수준이나 기타 수준으로 봤을 때 이게 저소득층으로 분류되는 취업자는 아주 뭐 전체 비중에서는 낮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지금 대략적으로 보게 되면 2020년 1분기 때 1611조 4천억이었던 게 지금 2021년 올해죠. 올해 지금 2분기죠. 2분기에 1805조 9천억 정도로 이게 조 단위로 하더라도 약 200조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우리 1년 예산이 550조 정도 되죠. 1년 예산의 절반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이 가계부채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뭐 그 요인으로 가장 큰 게 지금 현재 경기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다는 거죠. 경제가 지금 금리 구간별로 보게 되면 5% 미만의 대출이 가장 많다는 거죠. 전체 62.8%라고 지금 이야기하는데요. 심지어는 20%, 뭐 15% 이상의 고금리도 약 15%가 됩니다. 15%, 20% 사이 구간대가 9.3%, 20% 이상이 5.6%. 이 통화일보 기사인데요. 그 정도로 좀 크다는 거죠. 자, 지금 여기에 지금 금리가 올라버리면 당장에 이 지금 현재 가계부채 약 1,800조에 해당하는 가계부채에 만 또 이자 부담만 3조 1천억, 3조 1천억 정도가 이자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는 거죠. 자, 이래 되면 최근 들어서 뭐 빚내서 투자한다는 빚투, 그다음에 영끌, 뭐 젊은 세대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영혼을 팔아서더라도 다 끌어들일 수 있는 돈은 다 달달 끌어서 투자를 한다는 건데 주로 이제 자본시장 주식,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이런 쪽이었습니다. 내 집 마련 이래서 이러다가 이거 우리 집 마련 날 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심지어는 뭐 2030 세대까지도 내 집 마련에 또 주식 투자에 또 비트코인 이런 가상화폐 투자에 열풍이 지금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지금 참 이게 간단치 않은데요. 이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간단치 않은데요. 자, 여기에 아무런 대책도 준비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윗 코리아 이야기도 나오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어느 정도 가관이냐 하면요. 지금, 지금 어제 소위 민주당 워크숍이 있었죠.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 같은 거를 여러분이 한번 보셔야 되는데 가관이었습니다. K방역이 성공적이라는 이야기요. 참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심지어는 뭐 우리나라 언론 자유가 아시아 최고다. 글쎄요. 아시아의 무슨 최고일까요? 일본도 있습니다. 그죠? 참 하여튼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마구 쏟아내고 있어요. 네. 자, 이 참 간단치 않습니다. 이게 가계부채, 예, 국가부채, 참 간단치 않은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여기 지금 단연 시사에 뜨거운 감자로 등장해 있는 게 윤희숙 사태로 상징되는 부동산 이야기입니다. 그죠? 지금 여야의 문제, 이거를 왜 이렇게 시끄럽게 부동산 문제를 할까요? 이거 조용하게 해결할 수 있거든요. 간단하잖아요. 지금 여야가 언제든지 합의만 하면 언제든지 특검을 할 수 있습니다. 특검 상설화법이 지금 있잖아요. 일종의 특검에 준하는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는 거죠.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해서 자, 전부 다 동의하는 사람, 조사, 부동산 실태조사하죠. 어떤 의미에서 조사해서 문제가 있으면 수사로 전환을 하면 되니까 부동산 실태조사에 동의하는 사람, 여야 국회의원 사인해라. 그러면 지금 현재 분위기상 사인 안 할 사람 없죠. 일단 대선 후보군에 들어있는 사람들부터 앞장서서
동의한다라고 하면 조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권익위 조사 이렇게 그냥 기준도 객관적인 기준도 그 조사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도 지금 현재 알 수 없는 그런 일방적인 조사 말고요. 정말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제3의 투명한 조사기관 합의하면 되죠. 그 좋아하는 날치기 그렇게 잘하잖아. 뭐 밤잠 안 자고 꼭두 새벽에도 통과시키는 그런 국회, 그렇게 열성적인 국회, 네, 엉뚱한 짓에는 열성적인 국회, 이럴 때는 그냥 조용히 여야 원내대표라든지 하다못해 뭐 여야 대표들이 당 대표들이 직접 만나서 이렇게 하자 합의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시끄럽게 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거 왜 이럴까요? 이거 왜 이럴까요? 여야 간 지금 현재 어쨌든 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 특정 어느 후보 이런 이야기를 해버리면 또 시비거리가 될 수 있으니까요. 거기에 지금 현재 비리가 너무 터져나오고 있으니까 특히 민주당 쪽 지금 예, 경선전 지금 뭐 거의 이주고 내죽자는 주의잖아요. 마구 터져나오죠. 하루가 다르게 지금 비리 터져나오고 전부 다 범죄 행위에 가까운 비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거 일단 덮어야 되겠죠. 일단 덮고 좋게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죠. 너무 지금 까불려지고 있으니까 이거 지금 덮을 필요가 있다는 그거 하나. 제가 봤을 때. 그 다음에 부정선거 이거 덮을 필요가 있겠죠. 어쨌든 무슨 뉴스로도 물타기를 해야 되니까 그 물타기 감으로 지금 좋은 거죠. 권익위가 갑자기 지금 부동산 조사 발표하고 지금 소위 말해서 부동산 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쇼. 모든 기사를 지금 듣고 있잖아요. 이럴 필요 없는 거죠. 국민들이 봐도 어수선하고요. 오히려 분노심만 더 불을 지르는 거죠. 그죠? 우라통 터지는 국민들 그 심사에 불을 지피는 거죠. 자영업자들 지금 거의 뭐 폭발 직전이잖아요. 뭐 굳이 뭐 입에 올리지 않더라도. 자, 이거를 이렇게 자꾸 쇼로 일관하지 말고 간단히 조용하게 해결하라 하는 거죠. 제가 뭐 일일이 나열하지 않겠습니다만 왜 이런 부동산 뉴스로 도배를 하는 사태가 생기는가 나열하지 않겠지만 딱 한 가지만 지적하면 그렇습니다. 제 일감으로 오는 거는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드러나는 민주당의 추태. 뭘 하더라도 지금 현재 여론을 반전시키고 흥행을 할 수 있는 경선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거의 뭐 코피 터지다시피 미죽고 내죽자식의 같이 공멸의 어떤 그런 경선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시간 벌기가 일단 필요하다. 거기에 좋은 소재가 부동산이죠. 네. 우리만 이런 게 아니고 전마들 봐라 이거 지금 국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게 부동산 등등 이런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을 갖고 터뜨린 면도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참 창피스러운 문제. 이거 조용히 해결할 수 있어요. 정말 그게 문제면 권익위 권고 이런 걸 받아들여서 검찰이 수사를 하든 바로 그냥 수사에 진입하든 아니면 여야가 다소 정치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여야가 합의를 하면 합동수사본부 특검이죠. 상설특검의 합동수사본부를 꾸리면 되는 거예요. 특검하면 되는 거예요. 상설특검법 만들어 놓고 지금 특검거리가 되는 걸 하나도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한두 개입니까? 드루킹의 후속, 또 부정선거, 지금 증거가 나와 있죠. 인천지검에 고발되어 있고 수사에 착수되어 있잖아요. 그거조차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양산을 또 한 꼬름이 나왔죠. 자, 다음 주 월요일 8월 30일 날 영등포을 재검표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도봉을도 있습니다. 재검표가 지금 현재 줄줄이 잡혀 있어요. 계속해서 증거가 쏟아질 거라고요. 지금 현재 628, 823 재검표, 연수울하고 양산을 재검표를 보면 쏟아질 거라고요. 이건 뉴스에서 지금 다 하나도 나오지 않잖아요. 이렇게 언론 통제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심한 이런 상황에 계속해서 여론전을 하고 있다고요. 이게 뭘까요? 정말 사소한 문제잖아요. 전수조사하면 되잖아요. 여야 뭐 더 확대할 것 없이 뭐 고위공직자 이렇게 확대할 것도 없이 분명히 이러면 또 이제 물 흐리게 하기 위해서 고위공직자니 뭐니 자꾸 이렇게 넣어가지고 또 이제 물 흐리게 할 거예요. 그럴 거 없어요. 지금 당장 발등에 불러 떨어져 있는 여야 현직 국회의원들 뭐 더 범위를 넓히면 전현직 국회의원들 당협위원장 포함해서 전부 다 싹 한번 정치권부터 한번 전수조사를 해보자. 조용히 끝나는 거예요. 조용한 문제인데
이걸 이렇게 연일 그 실오라기 같은 기사 하나를 가지고 주거니 받거니 뭐 사퇴하느니 뭐 왜 또 사퇴하느냐 뭐 등등등 뭐 네가 사퇴 네 마음대로 하냐 뭐 우리가 사퇴 안 시켜주면 그만이지 뭐 이런 식의 계속해서 지금 현재 정말 시시콜콜한 뉴스를 쏟아내면서 중요한 뉴스를 다 덮어버리는 이런 짓을 하고 있거든요. 자, 여기에 여러분이 더 잘 아시다시피 여전히 가장 엄중한 문제이자 중요 관심사 이거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지금 언론중재법, 사학법, 그다음에 종부세법, 탄소중립법, 이 포괄 지난 패스트트랙보다 공수처법으로 대변되는 패스트트랙보다가 더 나쁜 법이에요. 이거를 지금 이제 우리 사회에 정말 근간을 흔드는 이거 법도 아니죠. 정말 이거 우스갯거리가 되는데요. 이 판국의 문체부에서 어떤 유권 해석을 했습니까? 이 바뀐 외국 기자들 외신을 달래기 위해서 바뀐 언론중재법, 소위 이 언론재갈법이라고 하는 언론징벌법이라고 하는 이거는 외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희한한 유권 해석을 내리고 있는 정말 웃지 못한 동성학당도 넘어섰죠. 개콘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이 정도 되면 국제적 비난이 언론중재법관에서 쏟아지니까 외신에는 해당 안 돼요. 이런 식의 유권 해석을 하고 있는 이게 뭐 진짜 북한 노동당인지 뭔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이 정부가 하고 있는 짓을 보고 있으면 참 한심하죠, 그죠? 외신은 해당 안 되는 법률이 어디 있냐고요. 그것도 치외법권이 따로 있나요? 언론에도? 그 와중에 또 새벽에 누더기 법을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예? 곳곳에 손을 대가지고 저 마음대로 이게 뭐 법안 심사 소위고 뭐고 이런 것도 거치지도 않고 자꾸 검토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없이 그냥 즉석에서 저 마음대로 문구 뜯어 고쳐가지고 통과시켰다는 거잖아요. 자, 지금 이제 본회의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국민 필리버스터 뭐 이런 어떤 이벤트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자, 이야기를 조금 이제 언론중재법 이야기 나왔으니까 그쪽으로 좀 옮기겠습니다. 이게 가계부채 간단치 않습니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우리 한번 봐야 됩니다. 위드 코리아 이야기 나오는데 이거는 그야말로 책임 회피성 면피용 발언이지 아무런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아무런 준비 안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네, 치료제가 준비되어 있나요? 병상이 준비되어 있나요? 뭐 하다못해 경증 환자들 생활치료센터가 준비되어 있나요?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나요? 뭐가 되어 있나요? 그 많은 추경 편성해서 그 많은 돈 예산 어디에 쓰고 지금 돈 없다 소리 그 소리밖에 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뭐 잘하고 있다는 소리 뭘 잘하고 있나요? 지금 생업이 지금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은데 뭐가 잘하고 있나요? 이런 정신 나간 소리요. 집단 최면에 걸린 것과 같은 이런 정신 나간 짓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급기야 이제 부동산 이야기 나왔으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여야 대선 주자들이 가더니 자, 뭐 딴 거 없다. 전수조사 하자. 그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정답이에요. 예, 국민의힘 쪽부터 대선 주자들이 나섰죠. 야, 이제 전수조사 하자. 이제 판은 커지는 겁니다. 그죠? 이 분위기 어떻게 몰아갈지. 이것도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예요. 뭐 그 정도로 해두고 이 중요한 문제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를 이런 사소한 문제로 이 일종의 도덕성이잖아요. 도덕성의 한 줄기에 포함되는 소위 말해서 재테크 그 분야인데 그걸 가지고 이 중요한 요소를 지금 다듬고 있다는 거 분노해야 될 현상입니다. 자, 이 언론 재갈법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 언론 재갈법이 만약에 지금 이 만행을 계속해서 간다면 이쯤에서 이제 멎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다면 반드시 징벌을 해야 하고 그거는 뭐 기정사실이고요. 지금 어느 정도인지 과거 실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문화 쪽의 기사를 한번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언론 기관을 상대로, 언론사를 상대로 또는 어떤 특정 기사나 기자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온 것 중에 70%가 전부 다 권력 집단이었다. 정치권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권력 집단이 했다. 그중에서 특히 집권 세력이 했다라는 거예요. 예.
언론중재위의 2019년 판결을 분석해 보니까 일반인 구제용이라고 지금 언론중재법, 언론 기사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일반인을 구제하기 위한 거다라고 이렇게 자꾸 말을 에둘러서 하고 있는데 이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문화일보 쪽 기사 내용입니다. 팩트체크라는 주제하에 기사인데 언론 상대 소송의 70%는 권력 집단이었다. 말은 일반인 구제용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권력보호법이다. 막 그런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민형사 쪽인데요. 특히나 관심이 있는 그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이잖아요. 민사소송을 보게 되면 이 언론 기사 또는 언론사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쪽은 소송을 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이미 기존 법제에도 충분히 있어요. 이거 옥상옥이에요, 여러분. 지금 공수처 여러분 보십시오. 저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뭐 하는 게 아무도 없잖아요. 예산만 죽이고 있고 옥상옥에 기관만 있지 뭘 하나요? 서로 검찰하고 사건 주거니 받거니 핑퐁만 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조사되고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예? 서울시 교육청 비리 등등등 드러나고 조희연이 뭐 조사받고 공수처 이첩되고 하니까 그것도 마지못해 민그적 수사하는 척 하다가 지금 하는 짓이 뭔가요? 사학법 개정안 그걸로 지금 이제 덮으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잖아요. 그 짓이나 하고 있지 뭘 하고 있나요? 이거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징벌적 손해배상이든 뭐든 판결은 사법부에서 하는 거니까요. 그죠? 민사소송을 보게 되면 지금 그렇습니다. 일반인이 차지하고 있는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죠. 일명 일반인 비중은 31.4%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31.4%. 그중에 민사소송건 236건 중에 2019년도 언론중재위 자료 내용입니다. 고위공직자가 원고로 된 경우가 17.3%, 그 다음에 공적 인물인 경우가 12.3%, 29건, 41건, 그 다음에 기업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가 30건, 12.7%라는 거죠. 예. 등등등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포괄적으로 보게 되면 소위 권력 집단, 일명 힘 있는 집단이 한 게 70%고 일반 국민은 30%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앞뒤 말이 안 맞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지금은 그래도 그렇습니다. 그죠? 근데 이 법이 만약에 통과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집단이나 세력을 비판하는 기사, 특히 권력 집단을 비판하는 기사, 의혹 보도죠, 소위 뭐 미투 포함입니다. 그런 기사가 뜨면 일단 거슬치는 기사가 뜨면 바로 그 입을 막기 위해서 그 기사를 내리기 위해서 바로 소송 들어가겠죠. 지금 새로 그 언론재갈법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가 피해를 받았다. 저 기사 때문에 내가 피해를 받았다고 하면 고의 중과실이 추정이 되고 곧바로 기사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어떤 의혹 보도도 보도가 될 수 없는 거죠. 그죠? 그걸 뭐 무시하고 용기 있게 보도하려면 상당한 근거 자료를 준비해서 후한에 대비를 해야 되겠죠. 자칫 잘못하면 뭐 수십억, 경우에 따라서는 뭐 수백억 이렇게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게 언론사라는 건 취재하는 거지 수사를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참 입증 책임 문제에서 상당히 공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료는 뻔히 뭐 심정은 뻔히 가는데 또 물증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요. 이 지금 보통 보게 되면 그런 거거든요. 언론 쪽에서 의혹이 제기되고 하나둘 의혹이 제기되면 이게 수사로 보통 전환이 되거나 조사가 되거나 해서 추가적인 자료가 나오고 또 뭐 공익 제보자나 이런 제보자가 나오면서 이게 이제 구체적인 실체 확인 작업에 들어가는 그런 게 보통 경향이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언론 입장에서 수사기관이 하듯이 그렇게 실체적 진실에 바로 다가갈 수가 없잖아요. 증거 확보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공색해진단 말이에요. 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일단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 언론법 개혁부터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지속되고 있는 지금 현재 일단 뚜껑이 열린 부정선거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한 가지 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참 재미있는 게 있어요. 4년 3개월 만에 19대 대통령 선거, 지금 문재인하고 안철수, 홍준표 붙었던 그 대선은요. 지금 현재의 대선 4년 3개월 만에 선거 소송을 준비하는 소위 변론 준비기일이 잡혔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것도 참 해프닝입니다. 여러분 참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재밌는 일이에요. 예. 자, 좀 이야기하면서 여론 이야기를 오늘 좀 해야 되는데요.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을 너무 먹어도 좀 그러니까 그죠? 뭐 가십성 기사로 정경심이 동양대에서 면직 처리됐다는 이야기. 그런데 뭐 재취업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고 연금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어요. 뭐 그렇게 그죠? 그냥 가십성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뭐 조국이 본인 그다음에 아들 문제까지도 지금 돼 있죠. 네. 최근에 약간 가벼운 뉴스로 다뤄졌던 데이트 폭력 문제. 이게 뭐 말이 데이트 폭력이지 참 그런 신조어를 잘 만들어요. 그죠? 아무리 정치판이 이 말장난으로 돌아가는 세상이라 하더라도 이게 좀 그렇죠. 예, 예, 그런 유행어를 자꾸 잘 만들어요. 예, 좀 개그 유행어처럼 그렇게 만들어서 자꾸 덮어가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실상은 알고 보면 전부 살인 행위였다. 살인 범죄다라는 거잖아요. 데이트 폭력이 아니라 살인이었다라는 건데, 자, 이게 그런 신조어에 조금 현혹되면 안 돼요. 살인의 동기가 뭘까 등등등 범죄 분석, 범죄 행위 분석이 좀 달아야 되고 그런 거지. 이게 마치 막 페미니스트들이 주장하는 그런 어떤 성범죄류 정도로 그렇게 치부해서는 곤란하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또 약간의 가십성이지만 오늘 시간이 이거는 나중에 다룹시다. 자, 이제 반도체 가격 시장이 술렁되고 있다. M&A가 아주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고 지금 삼성 투자 이야기 나왔지만 지금 어떤 의미에서 죽기 살기로 지금 생존 경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정작 개발국인 영국에서조차도 외면당하고 있다. 그래서 사업 철수론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백신 부작용이 너무 많아서 안 맞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아스트라제네카였습니다. 그죠? 자, 이 문제 나중에 만약에 부작용이 속출하게 되면 어떻게 감당할지 이거 걱정스러워요. 걱정스러워요. 자, 여론조사 이야기를 조금 시간 문제가 있으니까요. 돌리겠습니다. 자, 여론조사는 여러분들이 뭐 왜 하는지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테고 지금 현재 말이죠.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중앙선관위 산하에 여론조사기관으로 등록해 놓은 기관을 보게 되면 전체 79개 기관이 있어요. 등록기관이. 그 중에서 등록이 취소된 게 약 28개 기관이 있어요. 어쨌든 지금 약 한 80개 등록조사기관이 있다. 왜 이렇게 여론조사기관이 인구 규모, 그 다음에 전체 사회 동향, 이제 어떤 면에서 사회 규모죠. 사회 규모 대비 여론조사기관이 왜 이렇게 많을까, 우리나라에. 가까운 일본보다가 우리나라가 여론조사기관 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게 소위 이 문제가 있죠. 상업주의입니다. 시장 진입이 쉽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직원도 사무실도 거의 필요 없을 정도로 여러분 사업자 등록 뭐 소규모 또는 1인 사업자에 준하는 사업자 등록 개인 사업자죠. 일명 개인 사업자는 사무소가 따로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집을 사무소로 해서 사업자 등록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일단 진입이 쉽다. 굉장히 쉽다. 이전에는 무슨 뭐 조사하는 하다못해 ARS 방식이라도 장비를 두고 구입하고 설치하고 하는 이 장비 시설 부담이 있었는데 요새는 임대해 주는 데가 있어요.
장비 빌려 쓰면 돼요. 소위 리스하면 된다고요. 월 임대료만 내고. 그러니까 사업 시작하기도 쉽고 털기도 쉽고 위험 부담이 없죠. 그 ARS 돌리는 기계 하나만 있고 데이터 입력해버리면 전화번호가 되든 뭐든 이메일이든 입력해버리면 되니까요. 그리고 전화번호, 이메일 수집하는 로봇이라고 해야 됩니까? 뭐 그런 것만 있으면 되니까. 또 여론조사기관에 대해서는 그런 정보가 상당히 느슨하게 되고 있으니까요. 개인정보 보호라는 측면, 사생활 침해라는 측면도 있지만 일면 그런 쪽은 또 폭넓게 보호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쉽죠. 그거 뭐 소위 말해서 컴퓨터 하나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정도잖아요. 거기에 딸린 부속 장비 정도만 있으면 자동 ARS 돌리는 그 장비, 그거 임차가 가능하니까요. 창업 부담이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철수하더라도 사업을 폐업하더라도 손실률이 거의 없다는 거죠. 장비 반납해버리면 임대료만 몰면 끝이니까. 뭐 인력 그래봐야 뭐 보조 인력 한둘이니까 큰 부담이 없죠. 진입이 쉽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돈 된다는 거죠. 이래서 이게 상업주의로 오염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돈이 된다는 거죠. 어느 정도냐 하면 여론조사 비용 여러분 해보신 적 있나요? 저는 다른 어떤 건이 있어서 여론조사를 해본 적이 있는데요. 이게 ARS 자동 응답 방식 같은 경우에 인구 1000명 규모인데 500명 단위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500명 단위는 이게 신뢰도가 없어서 인정을 안 해줘요. 소위 선관위에 등록, 여론조사기관으로 등록하고 여론조사 결과로 공개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 1000명 단위로 하는데요. 1000명 단위로 하면 ARS 같은 경우에는 업체에 따라서 200만 원에서 400만 원이에요. 하는데 큰 부담이 없죠. 부담 없습니다, 여러분. 신문지상에 기사 하나 내는 거에 비하면 정말 부담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화로 일일이 걸어서 하는요. 소위 텔레마케터 여러분 아시죠? 그런 방식으로 직접 전화를 걸어서 하는 경우에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 비용이 돼요. 예. 이게 이제 의뢰하는 기관 입장에서는 크게 부담이 안 되거든요. 개인이라는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지만 방송, 언론, 신문사 같은 경우에는 큰 부담이 안 되잖아요. 그걸 기사화했을 때의 효과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 언론사 입장에서도 기사를 쓰기가 굉장히 재미있는 기사잖아요. 이게 좀 마치 중계하듯이 뭐 스포츠 토너먼트, 경기 토너먼트 붙이듯이 맞짱 뜨듯이 그렇게 여론해서 기사화하고 그걸 또 재생산하고 이렇게 하기가 상당히 기사화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들이는 노력에 비해서, 비용에 비해서. 이런 그러니까 1000만 원, 200만 원짜리라도 계속 수주가 된다면 이 수주를 하기 위해서 전부 원가에 못 미치는 소위 덤핑 경쟁을 하는 거죠. 덤핑 경쟁을 하는 거죠. 너도 나도 그렇게 해서 이제 뭐 그 여론조사를 수주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으니까 싼 값에 계속해서 주변 언론사나 심지어는 뭐 신생 상품이 시장에 진입하는 기업에서도 선호도 조사 뭐 이런 걸 이제 하면 띄우면 신뢰도가 있어 보이잖아요. 일단 여론조사를 했고 그런 사람들이 그런 경향을 보인다 이렇게 하면 소위 말해서 밴드웨건 효과가 있죠. 따라가는 효과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게 뭐 어떤 큰 쇼핑몰에 입점했습니다. 뭐 어디에 FDA나 뭐 어디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러면 이유 없이 엄청난 신뢰도가 있잖아요. 그걸 포괄적 밴드웨건 효과라고 하는 건데 앞에서 누가 나팔을 불고 가면 흥이 나니까 그냥 같이 구경하면서 따라가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런 등등 해서 이 여론조사가 알게 모르게 좀 잘 먹히니까 돈 된다는 거. 일단은 돈이 돼요. 물론 뭐 돈 안 돼서 망하는 기업도 있지만 돈이 돼요. 돈이 되고 진입이 쉽고 폐업 부담이 없고 망해도 큰 위험 부담이 없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게 여론조사기관 어디라는 눈에 보이지도 않은 깨알 같은 글씨로 표본 오차 얼마 여론조사기관 어디 그거 한 글자만 나와도 이게 소위 광고 효과가 있잖아요. 기사화됐을 때에 자기 기업을 알리는 엄청난 우리가 이런 여론조사를 했고 어느 신문에 우리가 실려서 여론조사기관으로 이게 사람들한테 신문에 났다는 게 여전히 아직도 별거 아닌데 요즘 때도 여전히 사람들에게 그게 굉장히 먹히거든요. 그런 어떤 효과 이 세 가지죠. 시장 진입이 쉽고 돈 되고 그 다음에 홍보 효과가 엄청나다는 거. 그걸 발판으로 다른 사업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확보한 DB 그 개인정보를 함부로 남용하면 안 되지만
지금 공공연하게 다 그렇게 남용하고 있잖아요. 이거 한번 정돈돼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너도 나도 뛰어든다는 거예요. 일단 특히 최근에 이런 경향을 부채질한 게 장비를 굳이 사지 않고 빌려 쓰면 된다는 거. 이 문제가 쏟아져서 겸해져서 지금 현재 여론조사가 어느 정도로 쏟아지냐 하면요. 언론지상에 직접 여론조사기관으로 인용되고 그 조사 결과가 조사기관으로 오르내리지 않아도 하루에 쏟아지는 여론조사가요. 하루에 평균 한 1.5개꼴, 1.4개꼴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 뭐 그게 ARS 방식이든 전화 면접 방식이든 뭐 계속해서 여론조사가 하루 평균 한 개 반, 한두 개가 쏟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어떤 문제가 났냐 하면요. 졸속 날림 그런 여론조사일 수도 있고 여론조사가 오히려 건전한 사회 여론 형성을 방해하는 면이 있습니다. 어디 어떻더라 그러면 그 이미 함에 규정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 틀을 벗어나기 어려워요. 최근 들어서도 이제 그런 기사가 있었죠. 어느 쪽인가요? 네, 이게 페넨마이크 쪽 기사네요. 그쪽을 보게 되면 여론조사가 오히려 좋은 대선 후보가 이렇게 부각될 수 있는 걸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네, 매일 쏟아지는 여론조사가 좋은 대선 후보의 부각을 막는다라는 제하에 페넨마이크 쪽 기사가 눈에 띕니다. 그거 아니어도 여론조사 또는 신문 방송의 보도 하나, 뉴스 하나가 향배를 가르죠. 아무 큰 문제가 없고 진짜 사소한 건데 그게 부각돼 가지고 정말 뭐 전체가 나쁜 것처럼, 예. 별거 아닌데 알고 보면 별거 아닌데 마치 뭐 한 부분이 부각돼서 엄청나게 선행인 것처럼 이렇게 미화되는 사례들, 또 이렇게 격화되는 사례들 많이 보잖아요. 디스되는 사례 소위 많이 보잖아요. 예, 이거 우리 경계해야 됩니다. 지금 여론조사가 오히려 조사 대상이 되어야 되는, 심지어는 수사 대상이 되어야 되는, 예, 진짜 여론조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쓰고 있는지 등등 여러 가지 비리가 많습니다. 이거 예, 돈이 오고 가기 때문에 기업이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예, 거기에 따르는 비리, 예, 유착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지켜봐야 되고요. 그거는 또 다른 문제로 두더라도 여론조사에 너무 휘둘리지 말자. 그거를 정밀하게 분석해서 볼 안목이 지금 우리 대부분에 없는 상태에서 그냥 막 여론조사 결과라고 쏟아지는 이런 여론조사 이제는 거의 무시하자. 여론조사는 적어도 눈 감고 귀 막고 자기 신념과 판단에 좀 의지할 필요가 있다. 그러자니 언론 환경이 지금 현재 언론중재법 등등에서 이렇게 엉망으로 돼가고 있다. 진짜 알아야 할 것, 관심을 둬야 할 부분에 대해서 소위 촉을 세워야 될 부분이 전혀 노출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걸 아예 봉쇄해버리는 이런 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좀 그냥 단순히 관심이 아니라 아주 집중적이고 지대한 관심을 갖고 예의주시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번 주말 시간들 특히 지금 현재 다음 주 월요일 영등포을 재검표를 앞두고 있고 그다음 이 언론중재법 이하 이 악법들, 탄소중립법 이런 쪽 악법들이 지금 본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각별히 관심을 갖고 우리 모두가 엄중하게 대처해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시간 관계상 좀 줄이겠습니다.